네, 이번 시간에는 16번째 유가증권에 대한 개정 중에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운용사 상급에만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자, 유가증권이 무엇이고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면서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금융자산은 언젠간 현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무조건 금융자산이고 현금성 자산,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거는 무조건 금융자산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자체가 현금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간 돌려받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채권들, 대여금 같은 개정 과목으로 말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 같은 것들 이게 전부 다 금융자산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이 들어오는데 유가증권은요.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취득을 하면 나는 그 기업에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분 상품이라고 불러요. 채권은 내가 그 회사에 채권을 사게 되면 그 채권을 발행한 기업은 채무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채권 또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사채라고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무 상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분 상품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무 상품은 사채,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우리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가증권도요. 주식을 샀어. 100%는 아니지만 투자했으니까. 투자하면 나중에 현금 받겠지. 뭐 약간의 손실은 있겠지만 손실이 없고 이익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의 불확실성을 띤 금융자산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이 주식과 채권을 다 더했을 때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 상각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얘는 당기손익 너는 기타 포괄손익 뒤에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개정 과목을 외우실 때 약간 짜증나지 않아? 이 뭐야? 개정 과목이 너무 길잖아. 이 영어를요 그대로 직역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원래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나라 기준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그냥 6글자로 부르거든. 단계매매증권. 사실은 단계매매증권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유사한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쓰면 될 일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개정 과목만 보고서도 이제 소름 끼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생각하지.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개정은요. 얘가 중심입니다. 나머지 삼각 후 원가나 기타 포괄은요. 운용사 이제 2, 3, 1, 1, 2급으로 갈 때 공부하시면 돼요. 3급은요. 요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근데 요 세 개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얘를 물어볼 때 자꾸 얘하고 비교해서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하는지를 모르니까 난 얘만 공부하면 얘 공부하다가 비교할 때마다 자꾸 얘가 나와.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설명만 해드리는 거고. 자, 지금까지 유가증권에 대한 이제 설명들은 어떤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 금융상품의 일부고요.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주식이나 일반적으로 사채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데 주식 같은 것들은 지분증권,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공채,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채무증권 이렇게 불러요. 유가증권은 이렇게 두 가지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유가증권을 분류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냐면 계약을 했을 때 현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사업은 어떻게 모형이 짜여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가증권의 유형이 구분돼요. 그게 이제 이 얘기죠.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 사업 모양은 어떻게 돼 있어? 이 현금 흐름 특성, 그 다음에 사업 모형 이것도 별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 금융자산을 계약할 때 이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사채라고 할게요. 사채. 자, 이 투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은 사채뿐이에요. 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근데 주식은요, 원금, 이자 이런 개념 있어? 주식은 투자했어. 기업이 망했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원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주식을 의미하겠죠.
자, 지분 상품은 원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사업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 모형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원금과 이자라는 얘기는 그 원금과 이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걸 떠올려야 될까? 만기. 만기가 언제야? 만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기 되면 원금 돌려줄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모형은 현금의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관리할 거냐? 사업 모형은 현금 흐름을 수취한 것만, 돈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만기 때까지 들고만 있을 것이냐 이 뜻이에요. 아니면요. 만기까지 갈까? 아니면 중간에 팔아먹을까? 둘 중에 무엇을 할까? 아리까리 할까? 둘 다 하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목적이 있거나 얘를 만기 때까지 굴고 갈 거냐, 중간에 사고 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 기간이 짧으냐, 기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업 모형. 그러니까 주식과 사채를 가지고 이제 구분하겠죠. 사업 모형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냐면 사채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만. 채권만 수치냐 매도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수치라고 하는 건 만기까지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유가증권을 계정 과목으로 분류했을 때 계정 과목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가 예, 두 번째가 예, 세 번째가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계정 과목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잖아요. 주식을 사면 처음에 1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150원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원가라고 불러. 처음에 돈 주고 산 게. 현재 내가 공정하게 거래되는 금액의 가치가 150원이야. 그러면 100원에 돈 주고 샀으니까 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장부가액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그 주식은 현재 15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150원으로 측정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대놓고 뭐래요?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할 거래.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50원이라고 하는 가치 증가분만큼을 이익으로 잡겠다. 근데 그 이익을 어디로 보낼 거냐? 당해년도 손익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내가 50을 번 것처럼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 평가해서 그 평가 손익을 생뚱맞은 것에 불문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당해년도 번 것처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배 목적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투자하는 목적. 지분 상품과 관련된 계정들. 그리고 현금의 흐름의 수치, 매도 둘 다가 아닌 이외 찌질그리한 나머지 채무 상품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에 구분해요. 만약에 내가 취득한 게 지분증권이 아니라 사채잖아, 채권. 채권은요, 대부분은 어떻게 가냐면 만기가 있는 상태로가 발행되고요. 그 만기까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발행할 때 금액이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거나 그래. 주식은 할인, 할증이라는 개념보다 주식의 가치만큼 평가되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 채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취득했을 때 원가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받을 돈의 가치가 달라져. 그럼 매년 어떻게 가냐면 매년 만약에 이게 한 3년치 하나 둘 셋 3년짜리 사채다.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 받을 돈 2년 지났을 때 받을 돈 3년 지났을 때 받을 돈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평가하는 과정을 상각한다. 이게 상각한다 불러. 상각하고 나면 내가 받을 원가가 달라져. 그게 상각 후 원가.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유가증권을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불러요. 만기가 있어. 만기까지 가져갈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과 내가 처음에 이 사채를 취득할 때 부담했던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한 상태로 이자율을 다시 재측정하는 걸 유효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채무증권만 해당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이렇게. 자, 얘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고요. 지분 상품 중에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중에 단기손익으로 가지 않았어. 그리고 상가그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도 안 갔어. 이 외 모든 금융자산이 다 기타 포괄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얘하고요. 100원 주고 샀는데 150원으로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 50원만큼 이익 나고 얘도 50원만큼 이익 나죠. 근데 그 이익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이 이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쳐.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은 이 50원이라고 하는 걸 공정가치로 측정은 하되 이 50원을 당기손익에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기타 포괄 손익이 뭡니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데 그 계정이 자본 계정인 거예요. 요 기타 포괄 손익은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요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계정은요. 자본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기타 포괄 손익이 무엇인지는 그때 설명드릴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는요. 손익계산서에 그 평가 계정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고요. 얘는 그 평가 계정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 계정으로 가니까 재무상태표에 직접 반영되는 거야. 그게 차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평가해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는 거. 얘는 바로바로 영향이 있다는 거. 그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뭔가 이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과 똑같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두세 배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목적상 여러분은 얘만 공부하시면 돼서 요것들만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과목별 학습이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 왜 가지고 있니? 물어보면 사실은 간단해요. 만기까지 가져갈 이유도 없어. 그렇다고 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삼각후 원가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나는 단기간 동안 사고 파는 목적으로 단순 투자 목적일 때 쉽게 생각하면 단순 투자 목적일 때 그냥 단기 손익에 내가 이번 연도에 기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냥 평가하자. 근데 그 평가를 이상하게 뭐 기타 포괄 이런 거 필요 없고 얘를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 거야. 아주 심플한 투자죠. 단순 투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는 지분이지만 이 삼각후나 기타 포괄에 반영되지 않는 채무상품도 다 단기손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사채가요. 만기가 1년이나 6개월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굳이 이런 사업 모형을 필요해? 사자마자 즉시 처분인데 그러면 그냥 바로 일로 들어가는 거지. 단기손익. 기말까지 공정가치가 남아있는 상태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기말에 평가했다. 자, 평가라는 말은 항상 언제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기말입니다. 기말이 되면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인지로 반드시 평가하고 그 평가 계정을 당해 연도 손익에 반영하는데 말 그대로 기타 포괄은 말 그대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되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해. 아까 얘기했지만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라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BS 재무상태표의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삼각후 원가는 말 그대로 삼각후 원가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 어렵겠죠.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운용사 2급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요 정도만 3급에서 패스하고 이제 시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취득 시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제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식을 취득할 때 내가 주식을 10주를 주당 5,000원은 너무 싼데? 그치? 7,000원에 산다. 그럼 7,000원에 거래가 되니까 7,000원 주고 샀어. 자, 그리고요. 여기 7,000원은 액면가액이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 돈 주고 사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액면가액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는 없잖아.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액면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죠. 그냥 오늘 거래되는 금액이 그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거래가 되면 나도 그 정도 내고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액면가액의 주식을 사진 않아. 현재 거래되는 발행가액이 7,000원이면 두 개 곱해서 7만 원 주고 사. 근데 이때 취득할 때 7만 원 주고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수수료. 증권거래세도 들어갈 수 있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 그 비용이 만약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 사실은 내 주머니에서
7만 5천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요것 좀 볼게요. 어떤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할 때 회계는 우리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되팔아 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자산의 개념인데 그러한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자산 때문에 들어가는 따라다니는 비용들을 부대 비용이라고 그냥 일컬어요. 자, 부대 비용들이 있을 때 이 부대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비용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산으로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자산으로 봅니다. 비용 처리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7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 수수료 비용이 5천 원이 들어갔어. 7만 5천 원이죠. 그러면 그 주식은 얼마 주고 산 걸로 회계 처리하고 취득 원가를 측정하냐면 7만 5천 원을 잡는 것을 거의 100%, 99%는 그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단 하나, 자, 모든 자산을 먼저 볼게요. 모든 자산은 취득 시점에 거래할 때 들어가는 원가, 부대 비용이죠. 매입 수수료, 명의 개서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등등이 발생하는데 이때 그것을 해당 자산을 취득해서 그 본래 용도 팔 때까지 내가 투자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발생된 것으로 봐서 결론 내가 원래 취득한 원가에 5천 원을 더해서 7만 5천 원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라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는 이제 원칙만 있으면 좋은데 예외가 늘 하나씩은 있어. 여러분 그게 짜증나지. 그치? 그냥 원칙만 만들어 놓든지 왜 예외를 만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대원칙이에요. 그 자산은 이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그 자산의 부대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켜. 그래서 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내 자산의 토탈 취득 시 들어간 토탈 원가로 측정하기 때문에 5천 원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 그 단 하나의 예외가 누구냐면 지금 공부하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얘만 온리 예외가 들어가. 어떻게 예외가 들어가냐면 취득이랑 관련된 거래 원가를 얘만 취득 원가에 더하지 않고 즉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그에 비해서 방금 전에 기타 포괄도 있었고 삼각형 원가도 있었잖아요. 얘는 원칙이에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숫자 가지고 볼게요. 7만 원짜리가 원래는 그 유가증권이거든요. 근데 5천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 일단 돈 나간 건 7만 5천 원이야. 자, 근데 이 계정이, 이 주식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취득했을 때 제공한 공정가치 대가만큼은 원가로 측정을 하고 취득 관련된 모든 거래 원가를 취득한 때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이때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누구만 그러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예외인 거야. 얘만 예외. 자, 그러면요. 잠깐만 여기 아래쪽에 붕괴된 거 보고 예제를 좀 비교 좀 해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7만 5천 원이 나갔다고 그랬잖아. 현금으로. 그때 이 유가증권 금융자산을 얼마까지만 측정하냐면 7만 원까지 보고 이때 수수료가 들어갔을 때 회계 처리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그 금액을 5천 원은 비용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7만 원만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겠다. 누구일 때 그러냐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때만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 자, 이 문제가 방금 전에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면 당기손익으로 분류할 때는 취득원가가 7만 원 잡는 거죠. 근데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7만 5천 원 다 잡아. 기타 포괄로 가더라도 7만 5천 원 다 잡아. 누구만 7만 원 잡고 이때 5천 원을 비용 처리하냐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때만 7만 원만 따로 잡는 거야. 5천 원은 별도로 비용. 얘만 예외입니다. 다른 애들은 안 그래. 요게 이제 객관식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걸 이제 비교하는 형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유를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비용과 어떤 수익이 일어나도 다 당기손익에 반영해. 근데 다른 애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잖아.
대놓고 안 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비용 처리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다 팔아 먹을 때까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남은 잔액을 털면서 그때야 비로소 손익을 인식해. 그러니까 그 전에 얘처럼 미리미리 인식하는 게 나머지 애들은 없어요. 얘만 그래. 얘가 특이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내려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이 기말을 평가하는 게 나중에 다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후속 측정이라고도 하고 기말 평가라고도 하고 그게 그거 같은 의미. 그러면 얘는 후속 측정은 기말에 평가하는 건데 기말에 가놓고 기말에 가서 어떻게 가냐면 공정가치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부상에 지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100원 주고 샀는데 공정가치가 만약에 150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는데 그때 이름이 너무 길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다 쓰고 뒤에다가 평가이익을 붙이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손실이 날 수 있잖아. 100원인데 사실은 시가가 70원밖에 안 됐어. 그러면 손실이 잡힐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회계 처리는 예제 가지고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근데 얘를 다 어디로 보내냐? 당기손익으로 분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입니다.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 처분할 때 요 거래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런 얘기잖아요. 요거를 제가 예제 가지고 해볼게. 지금 뒷페이지에 이제 예제가 쫘라라락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100원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걔를요 150원에 팔고 처분해. 근데 처분할 때 취득할 때만 뭐 수수료 들어가나? 처분할 때도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처분할 때 수수료가 20원이 발생됐대요. 차감하고 결국에 150원에 처분할 때 20원이 차감됐대. 자, 이것을 회계 처리 한번 해보래.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처음에요. 100원 주고 취득을 할 때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줄여서 자산을 100원에 사고 현금 주고 뭐 100원 샀었던 이제 취득 당시가 있어. 이렇게. 이게 장부고요. 근데 기말에 처분을 하려고 가보니까 이 150원에 거래되는 거야. 그러면 현금은 150원이 들어온다 치고 내가 오늘 현금이 들어온 이유가 뭐죠? 얘를 들고 있다가 얘를 팔았죠. 얘는 자산이죠. 자산은요. 항상 차변에 있기만 할까요? 언젠간 대변으로 가기도 할까? 언젠간 사라져. 그리고 또 하나. 당기손익 이 금융자산은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산 거지 들고 있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팔았으면 죽이는 거지. 이 자산은 영원하지 않다. 이 자산은 언젠간 감소한다. 근데 얼마짜리였냐면 100원짜리였어. 100원에 산 거 100원짜리 일단 죽여. 근데 100원짜리가 죽었는데 실제로 돈은 150원이나 들어왔지.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 난 거예요? 50원만큼 이익 났죠. 그건 처분이익이지 평가이익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길게 쓰는 거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이때 이 처분이익을 어디로 보낸다고? 당기손익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당기손이익에 증가가 된 것으로 보겠다. 여기까지가 하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수수료가 있었다 그랬죠. 수수료가 20원이 어때요? 20원을요. 현금을 받을 때 까고 받든 다른 돈으로 주었든 결론은 똑같으니까 까고 받았다 해볼게. 그럼 150원 들어올 때 30원, 20원이 차감되니까 130원이 들어왔대. 그러면 얘가 지금 토탈 대변 쪽의 합계 금액이 150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130이죠. 그럼 20이 뜨죠. 근데 그 20을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야, 너 당해년도 금융자산 이거 처분할 때 이익 5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이익 50원이야? 아니잖아. 수수료 20원 냈잖아. 그러면 너 진짜 이익이 얼마야? 30원이잖아. 그럼 50원 잡지 마. 50원에서 너 수수료 나간 거 까고 잡아. 30원만 잡아. 처분이익이면 처분이익을 50원이라고 말하지 마.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무슨 이익이야. 이익은 수수료를 다 차감한 상태를 이익으로 잡아. 그래서 30원만 차감하고 잡으래. 그게 요 얘기야. 처분할 때 거래 원가, 쉽게 말하면 수수료 같은 처분시 수수료. 이 비용을 다른 말로 원가라고도 해요. 결국은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처분할 때 거래 원가는 별도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 20원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처분 손익이 있으면 그 계정에서 차가감하여 처리해서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처분 이익에서 저는 지금 현재 차감한 거죠.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 내가 100원 주고 이 주식을 샀어. 근데 오늘 현금으로 90원 받은 거야. 적게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애초부터 뭐죠? 손실이죠. 10원인 거야 이렇게. 근데 20원의 수수료가 들어갔대. 그래서 현금이 90원 들어올 때 차감되고 70원이 들어왔대. 그럼 20원은 어떻게? 이익이 있으면 차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얘는 애초부터 손실이죠. 그러면 다 손실로 보니까 10원에다가 20원을 얹어서 30원이 전액 다 손실이 되게끔 해. 그게 처분 손익에서 차감한 거는 이익이었을 땐 차감하지만 손실이었으면 손실에 집어넣어버리죠. 가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차가감하여 당기손익에 그냥 바로 영향을 미치게끔 차가감하여 처리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처분 손익에서 차가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고요. 당기손익에 결국은 다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것이 처분 이익이었든 아니면 처분 손실이었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보유 수익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투자한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게 배당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익이 났다는 거를 연락을 받고 나에게 일정 금액 배당금이 들어온다면 나는 배당금으로 돈을 벌겠죠. 단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현금이 들어올 거고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금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돈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금전 배당인데 주식으로 또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 그러니까 한 주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한 주만큼 내 지분이 증가는 되지만 그 주식 자체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금액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 주식은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이게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재산 상태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의 형태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가 들어올 거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받으면 돈을 버는 거잖아. 그치? 벌었다는 개념은 다 뭐야? 수익이지 뭐. 수익은 대변이야. 그리고 차변에 그만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대변에 이자 벌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으로 돈 벌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 수익까지 조금 봤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늘전자의 보통주 주식 100주를 10만 원에 근데 발행가액은 1,000원이야. 액면가액은 700원이야. 근데 액면가액의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한 주당 1,000원을 100주를 취득했으니까 곱하면 10만 원인 거죠. 10만 원에 사는데 이때 수수료가 15,000원이 함께 현금으로 나갔을 때 그럼 현금은 11만 5천 원이 나갔고 그 주식의 가치는 10만 원이고 수수료는 15,000원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에서 어떻게 분개하냐면 현금은 11만 5천 원 나가지만 당기손이 금융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은 15,000원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10만 원만 잡고 이 15,000원은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거래의 8요소로 봤을 때 현금은 자산이 오면서 감소한 거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자산이 오면서 증가한 거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된 거죠. 같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 비용, 그리고 자산의 감소 세트로 요렇게 해서 차변에 2개, 대변에 1개